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절차에서 또 충분히 기회를 줬고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뉴스탑10이 뽑은 2위와 7위 이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분량의 결정문, 저도 방송 전에 직접 한번 읽어봤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재판부가 일부 인정했다는 겁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모두 절차에서 또 충분히 기회를 줬고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양경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문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위원장 의원? 네. 일단 윤 총장 측의 주장처럼 징계위가 추 장관이 무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돼서 이게 지금 발목을 잡혔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 실체적 어떤 문제점과 또 절차적 문제를 동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윤 총장 측에서는 정한종 위원장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구성 자체가 문제가 많다. 즉 자격 요건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금 홍순욱 판사가 문제를 잡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기피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는 4명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 갖고 이게 심사를 하게 되면 기피 신청을 해당된 당사자는 일단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3명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들이 7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일단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예비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서라도 7명을 채워서 정족수를 채워서 해야 되는데 문제 6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6명 중에서 1명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피 신청 참여했다가 또 징계위원 사퇴해버렸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 즉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징계위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본안 심사에 가게 되면 예. 그때 아마 구체적으로 판단할 텐데 문제는 이 기피 신청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 측에서 정족수만 채워서 했더라면 또 다른 결과도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위원장님, 역설적으로 윤 총장 측이 얘기했던 왜 예비위원 안 채우고 그 있는 사람 거기서 쪼개서 기피 신청 받고 이 정족수를 채우냐라고 했을 때 윤 총장 측의 얘기를 받아줬다면 엄청난 심대한 하자는 없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절차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검사징계법을 보면 이 어떤 구성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징계위원과 예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3년으로 규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검사징계의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법안으로서 이렇게 마련해 놨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예비위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법무부가 간과를 한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되겠지.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추미애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거기에 또 다들 법률가들이 많은데 왜 이 부분을 간과했을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이 허점을 이한구 변호사 등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결국은 아마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두하 변호사님, 또 하나 결정문 내용 가운데는
뭐 이건 총평이긴 합니다만 2달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 손해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단어 참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재판부가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거네요. 예, 사실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나왔을 때 2개월 직무 정지라고 했을 때 저희 반응은 어땠냐면 그럼 집행정지 받아주겠는데? 그리고 22일, 24일 신문을 하고 그리고 24일 신문하면서 그날 결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쯤 해도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결정을 하겠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준다고 결정을 빨리 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인용이 나오겠는데 직무 집행 정지를 받아주겠구나, 집행 정지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쪽에 법무부 쪽의 변호사는 반대로만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예상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 배제화 할 때도 이런 직무 정지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하면요. 법원에서 보통은 1, 2주 정도 신문 기일이 걸려요. 신문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근데 그동안에도 직무를 수행하게 해줘요. 직권으로. 그러고 나서 1, 2주 후에 결정을 내려서 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지면 계속하게 하고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그때 이제 정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은 너무 관심사가 크고 대통령의 처분이니까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주진 않았어요. 직무를 수행하라고 바로 직권 발동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빨리 결정을 해주니까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정지는 그렇게 직권으로 그냥 직무 수행해라라고 할 정도로 보통은 받아들여지거든요. 웬만한 요건을 다 갖추면.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조금 특이했다. 오히려 해임이나 면직으로 갔으면 집행정지를 잘 안 받아주거든요. 본안소송은 이길 수 있더라도 해임이나 면직이 된 데 대해서 새로 사람을 임명하고 이러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집행정지를 잘 안 받아줘요. 그렇게 정면승부를 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하지. 왜 정직 2개월을 하는지 그럼 집행정지 받아들여줄 텐데 어떤 변호사가 자문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다 변호사님 말씀은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아니요, 저는 만약에 해임과 면직이나 더 큰 중징계로 갔었으면 오히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는 판단이 안 받아줘요, 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에서 정직 이길 2달이 수 더 지금 네, 애매했다. 집행정지가 받아주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되면. 그런 해석도 법 해석도 가능하다고 이게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법원 출신 지금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님들한테 물으시면 이렇게 저같이 얘기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판부는요. 추 장관이 제기한 최초 징계 사유 6건 가운데 징계 사유 6건 가운데 아주 일부만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징계 사유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임 후에 국민들 위해 봉사하겠다. 재판부는 이게 정계 진출 암시나 혹은 정책 중립 훼손이 아니라 윤 총장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추측에 불과하다. 뭐 여론조사 얘기까지 좀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착수했을 때 들었던 그 대표적인 그 사유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홍 판사 이야기는 이것을 그 추측에 불과할 뿐이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줬습니다. 저 부분은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지난 국감 때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정말 국민적인 아까 상식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상식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그 징계를 추진했던 쪽에서 입장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정치를 안 한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정치를 안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식이라면 정치를 한다고 말을 하면 징계를 하는 것이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법상식이나 국민 감정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저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오히려 검사로서의 신망을 훼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징계 강행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홍 판사가 내놨던 그 재판 판결문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꼭 정치만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야권의 주자로 키우거나 주자로 생각하는 여권의 생각이지 예. 일반 상식에 생각해 보면 여기 예시했던 것처럼 무료 봉사도 있고요. 또 무료 변호 활동도 있고 예. 다른 공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집에 키우는 게 7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냥 조용히 퇴임 후에 스스로 봉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 본다면 정말 비상식적인 징계 사유인데 저걸 가지고 징계를 했으니 이제야말로 정말 상식이 되찾아진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질문 바로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정말 김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윤 총장 강아지 3마리만 키우고 정계 지출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것은 7개월 뒤에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국감장에서 그 발언을 했던 정치를 안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이유로 징계 삼는 것은 상식에 위반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았는데 또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윤 총장 징계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판사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보관 관리한 문서가 아니고 그런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어서 이례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그런 문서였기 때문에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사실과 다른 말이 있고 윤 총장의 그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는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 윤 총장 징계 사유 핵심 2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방금만 나왔던 정치적 중립 훼손, 그리고 나머지 이게 판사 문건이잖아요. 근데 판사 문건을 두고는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물론 뭐 차후의 심리를 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꽤 꼬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 차원에서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리고 검사가 재판을 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성향 분석하고 판단해서 재판에 무슨 도움을 얻겠다고 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따끔한 충고를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에 이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는 일회성으로 작성하고 참고료로만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 이걸 재판부 공격용으로 사용했거나 또는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된다. 지금 이 행정법원에 올라온 사안만 가지고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제대로 심리가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본안 소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도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재판부의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면 아까 24페이지 결정을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판사 문건이 아니다.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그럼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모아놔서 만들었냐라는 것도 좀 꼬집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분이 뭐냐면 이걸 또 왜 그러면 대검에서 만들어서 밑에 있는 공판부 검사들한테 보냈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측은 이번 집행정지 신문을 앞두고 원전 수사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이런 주장도 강력하게 피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과거 윤 총장의 이 발언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윤 총장 징계는 권력 수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 목적이니까 검찰 조직 전체의 손해도 고려된다라고 했는데 다음 장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재판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 검찰 사무를 처리하며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뭐 과거에 이렇게 소신 있게 수사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미연 부장이랑 홍순욱 부장이 다 이제 교과서 같은 결정문을 썼어요.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실릴 수도 있다, 아니면 교과서로 옮겨온 거냐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만, 근데 저 표현을 쓴 거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말한 그러니까 총장이 없어도 소신 수사 가능하니까 총장이 필요 없다 아니라 결론은 총장을 복귀시켜 준 거예요. 총장을 복귀시켜 준
두면서도 저 얘기를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흔들리는 게 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주느냐 아니냐 갖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아마 이 징계 처분이랑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받아들여 주기 시작하면, 총장이 흔들리면 검사 판사도 징계로 찍어내기로 수사나 재판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걸 더 우려하는 거예요. 총장이 나가더라도 새로운 총장이 와서 버텨주면 되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건 아니고 언젠간 나가잖아요. 근데 검사 판사가 무서워하는 건 총장조차 저렇게 되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찍어내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인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저는 결정적으로는 법원이 이 결정은 우리는 법리에 따라 충실히 한다. 충실히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안 생긴다.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법치주의에 충실하게 할 테니까 그냥 검사도 검사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 측 편을 들어주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뭐 이게 자기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고 했지만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게 이 내용에 나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본인 해석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4페이지 결정문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저도 읽어봤을 때 느꼈던 건 생각보다 추후에 심리를 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게 홍순욱 부장판사의 판단이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본안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꽤 길어지고 이번이 거의 본안소송급이었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큰 의미가 있냐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판단인데요. 지금 홍순욱 판사가 한 판결문을 읽어보면 만약에 이 소송을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내용으로 봐더라도 어떤 면에서 법무부 측의 논리가 탄탄하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 판단했으면 아마 이런 조치를 안 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집행정지 심리를 하면서 윤 총장 측에 충분히 어떤 면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기각을 할 경우에 실제 윤 총장이 피해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대법원 판례로도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 사안을 보니 기본적으로 윤 총장 측이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만약에 해버리면 이건 얼뜨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임기 2년에 검찰총장이 2개월 못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본안 심리에서도 윤 총장 측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에 이어서 서울행정법원 다녀왔습니다.